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정신분석 심리치유의 지향성, 우리 교재로는 7쪽이죠. 7쪽 겁니다. 지난번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번은 이제 정신 건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마음이, 심리가 이제 평안과 조화로운 상태를 갖추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갈등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정신이라는 건 항상 역동적이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조화를 이루고 평안을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 성향이 정신건강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늘 역동적이다 그랬어요. 그죠? 역동적이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항상 받고 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진도 나가 봅시다. 텍스트 7쪽을 보면서 오늘날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이 또 아기가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본다. 멀지 않아 시험관 아기, 복제 아기를 팔고 살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동물들 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윤리도덕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도 바로 복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뭐 정자은행에다가 은행 저장된 아기들을 돈으로 이제 선택하고 파고 살고 사고 팔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에 강요된 필요 이상의 각종 검사들이나 유전자 조작들은 위험성과 해악의 소지가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인간은 환경적인 존재고 언어적인 존재고,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기계처럼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은 이제 인간을 생물학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어떤 동물처럼 여기고, 인간을 숫자로 계산하고 각종 기계를 가지고 인간을 검사하고 측정하고 해부하고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과학은 감정의 아이, 마음의 아이, 즐거움과 향유하는 존재, 말하는 존재의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은 주체를, 인간이란 주체, 나 자신이 주인인 인간이란 주체를 엄두하지 않고 주체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과학은 단지 지식 생산을 위해서 행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식 생산을 위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그래서 인위적인 기술, 조작, 이 우리의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서 지배적인 신입형, 지배적인 의미, 지배적인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여기서 인간 주체는 불안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감정의 존재고 환경의 존재고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하는 존재인데, 그걸 무시하면 뭐 기계적 인간이 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건강 마음 치유는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과 같은 거다.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텍스트를 보면서 텍스트 그래서 이게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과 같다. 심리치유 정신건강을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과 같다.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과 같다. 즉 마음의 근원, 무의식의 근원, 무의식의 욕망과 충동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냥 자연과학처럼 인간을 재고 조사하고 기계로 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의 근원이 뭔가, 무의식의 근원이 뭔가, 마음의 욕망이 뭔가, 무의식의 욕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과정. 마음의 근원, 무의식의 근원,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해봅시다. 내 마음의 근원, 무의식의 근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았어요. 여학생이 여러 번 이제 휴학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꽤 들었죠. 스물 뭐 중후반쯤 됐던 여학생인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이제 여러 고민 얘기하다가 어느 날 자기는 친구가 아무도 없대요. 친구가.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뭐 사회에서 사귄 사람 아무도 없대요. 정말이냐 그러니까 정말이래.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친구가 계속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어땠냐? 초등학교는 어떻게 학교를 갔니? 초등학교 때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갔대. 엄마가 데려다 줬던 것 같은데 갔는데 친구들이 뭐 손잡고 뭐 그런 것 같았었는데 자기는 뿌리쳤대. 손 잡는 걸 뿌리쳤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와서 뭐 말 걸고 그러는데 자기는 또 그것도 겉으로만 이렇게 했지 반응을 하지 않았대. 같이 친하려고 하지 않았대. 계속 그랬냐면 계속 그랬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마다 친구들이 다가왔지만 자기가 멀리 했던 것 같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사귄 게 아니라 자기가 거부했던 것 같아. 계속.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대학도 그렇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기억이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 한 6살이나 7살 된데 아마도 그 전부터 부모님이 엄마하고 아빠가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었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엄마 아빠가 막 어쩌고 저쩌고 싸우다가 늘 그랬대. 나 그러려면 나 집 나간다. 집 나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대. 그래갖고 이 조그만 어린 아이는 무서웠대. 엄마가 집 나가면 어떡하지? 왜 부모님이 싸우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마가 집 나가면 라는 말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대.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엄마 아빠하고 뭐라고 하다가 집을 나갔대.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울면서 엄마하고 쫓아갔는데 엄마는 사라졌대. 그래서 엄마 찾아서 동네를 막 돌아다녔대. 자기가 돌아다녀가지고 아마 컴컴에 오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문 밖에 멀리서 엄마가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더래. 그 순간 이 어린 아이는 엄마 그러고 달려갔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대. 그냥 들어오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믿지 말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대. 어떤 사람도 믿지 말고 살자. 이제
그 20대 중후반 때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자기가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다, 친하게 응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그래, 그 후로 아마 그 후로 자기가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친하게 하지 않고 멀리 했던 것 같아. 멀리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심리라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친하게 지냈는데 나한테 배신을 하면은 우린 걸 배신감이라고 하고 나를 버렸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아픔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믿고 사는 거죠. 엄마가 모든 거였는데 나의 모든 거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그때의 충격,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세상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 나중에 오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엄청난 충격, 트라우마, 그게 그 학생을 자라오면서 계속 친구를 못 만들게 만든 거죠. 그게 마음의 근원이에요. 그게 무의식의 근원이에요. 그게 마음의 근원이고 무의식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마음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마음 치유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근원을 탐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한번 상담에 그날 그런 얘기를 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궈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얘기를 또 하고 또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왜 친구를 못 사귀는 얘기가 나오고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사귀게 됐어. 그 다음에 왔는데 상담하는데 선생님 저 사람들 잘 사귀어요. 친구 생겼어요. 저절로 되던데요. 저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마음 치료는 이렇게 어떤 뭐 마음을 검사하고 재고 뭐 피 뽑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원, 무의식의 욕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게 과정.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과정도 과정이다 그러잖아. 1과 2과 3과 이렇게 가듯이 이것도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저절로 언제 나의 아픔이 풀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시간도 이 과정, 이런 정신건강론이라는 과정을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조금씩 좋아져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게 마음의 치유예요.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려고 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건강해졌네 이런 걸 느껴요. 느낀다. 그 과정은 병치료를 위한 열망이보다는 마음의 암, 무의식의 암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저절로 병리 현상이 사라지고 정신적 건강,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길을 걷는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건강론이 추구하는 지향성이에요. 마음의 암, 무의식의 암을 탐구하는 거죠. 마음의 암, 무의식의 암을 탐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심리치료라고도 불러요. 마음을 치유하는 건 바로 심리치유라고도 부른다. 다시 텍스트를 보면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병리 현상이나 행동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증상 그 자체의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겪은
아픔, 그런 심적인 외상, 트라우마를 이제 심적 외상 혹은 그냥 외상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적 외상, 어떤 컴플렉스, 또 정신적 충격들, 억압들, 이제 억압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억압은 하나의 용어인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억압을 하면서 살아요. 억압을 하면서 산다고 누구나 다 억압을 다양한 것들을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해.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왕따 얘기를 했는데 왕따를 겪었어. 그러면 한쪽에서 또 얘야 참아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 시간과 함께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억압이라고 불러요. 누가 시켜서 너 혼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억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억누르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야. 잊어버리고 억누르는 성향을 계속 우리는 한단 말이야. 그런 아픔들을 억압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병리를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억압들, 금지들, 이제 불안들, 우리 불안들이 이런 병의 원인이 된다. 병리의 원인이 된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벗겨주는 작업이 심리치유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다. 죄책감은 뭐냐? 죄책감도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에는 자아와 초자아가 있어요. 자아와 초자아가. 자아는 초자는 먼저 초자부터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너 이거 하지 마라 안 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남을 때리면 안 돼.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나의 초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자를 나의 양심이다, 나의 사회적 자아다, 사회야, 또 양심이야, 도덕의 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가 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이 초자가 너 혼나,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죄책감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죄책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래라 저래라 주위 환경에서 근데 그거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근데 거짓말 한 번씩 해본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 때.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커지면 이제 또 이게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뭐 범죄도 저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을 되도록이면 벗겨서 치유해주는 과정을 겪어야 건강한 사람이 된다. 사실 어린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인성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른이 됩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성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인성과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우리의 삶은 마음의 상처들, 그런 마음의 억압들, 그런 금기들, 불안들로 감싸있다. 금지와 금기가 있는데 보통 금지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윤리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금지라면 금기는 좀 더 타부라고 부르는데 이게 종교나 의례나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그
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암암리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유교 사회에는 남자들은 부엌에 가지 않는다. 거기 금기야, 금기. 그땐 금기라고 그래. 그래서 부엌에 안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 금기야. 제사를 지낸다. 제사 때는 이렇게 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따라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 금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랍의 여인들이 두건을 쓰잖아요. 히잡 두건을 쓰잖아요. 그런 건 두건을 벗는 건 금기야. 그래서 그걸 쓰고 다녀야 돼. 이게 금기야. 금기. 금기. 우리 알지 못하게 뭐 이렇게 금기들이 많아요. 사회에. 그런 금기들 때문에 우리를 또 억압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걸 감싸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 요인을 감추고 방어하기 위해 사람들은 핑계와 거칠애와 합리화로 그것들을 포장한다. 포장해. 그걸 감춰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억압들, 금기들, 컴플렉스들 이런 거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거칠애, 형식주의, 거칠애를 하고 합리화, 자기 합리화로 그것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했을 때 처음에 거짓말을 살짝 했는데 이거를 들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한 마음을 덮어버린 이 핑계와 거칠애가 나의 진실을 삼켜버려요. 나의 진실을 삼켜버린다. 그러므로 이 마음 치료라는 것은 외과 수술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촉촉촉촉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파묻힌 좀벌레 그 병리들을 다시 꺼내서 풀어가는 없애는 작업이다. 좀벌레 여러분 좀약이라고 부르는데 나프탈렌이죠. 여러분 그 스키 차고 그러면 장마철에 나프탈렌 같은 걸 옛날 부모님들이 요즘에도 팔아요. 마트에 가면. 그래서 흰 거, 냄새 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스키 나는 곳에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좀을 막잖아요. 안 그러면 좀들이 옷 같은 거에 와서 다 갉아먹는단 말이야. 옷들이 다 빠꾸 나죠. 되게 모나 이런 거, 면 이런 것들 다 좀이 빵꺼낸단 말이에요. 좀벌레라고 하는데 이 우리 마음의 좀벌레들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갉아먹어서 우리 정신을 고장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좀벌레들을 꺼내서 없애는 거다. 이게 마음을 치유하는 거다. 좀벌레는 다시 말해서 이런 병리들이죠. 그것은 진심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 진실한 자아를 서서히 침식해왔던 좀벌레들, 그 병리들을 부수는 데 목표가 있는 거다. 우리의 마음 치유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은 그 좀벌레들, 병리들을 찾아내어 부수어야 비로소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벌레들이 그 병리들이 사라지면 건강한 정신에 능동적인 힘이 솟아난다. 그동안 이 좀벌레들이 내 마음을 다 갉아먹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 힘이 쿡 솟아나겠죠. 내 힘이 능동적인 힘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내가 힘써야지 이러고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존벌레들, 병리들을 사라지게 했을 때 저절로 생긴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벽을 허무를 수 있는 힘을 주고 솟아나면 이제 치유가 되면 이제 인간관계를 아주 자신 있게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 없이 척척척척 인간관계의 벽을 허무를 수 있는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게 하는 힘을 준다. 다른 사람들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그런 힘을 준다. 그것은 사랑의 에너지인 리비도를 활성화시킨다. 사랑의 에너지 리비도. 우리 인간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인간의 물리적인 힘을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죠. 그 사랑의, 그걸 우리 또 사랑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리비도라고 부른다. 사랑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리비도라고 부른다. 사랑의 에너지 리비도는 그러면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결실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의 결실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되는 순간 리비도가 생긴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나도 그러니까 하나의 사랑의 에너지로 생명이 딱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사랑의 에너지 리비도가 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언제 없어져요? 잘 때도 있어요. 리비도는 잘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까? 죽어야 없어집니다. 죽어야. 그 생명의 존재는 이 리비도를 갖고 있다. 사랑의 에너지 리비도를 갖고 있어. 그 리비도가 원래 굉장히 사랑의 에너지에 충만했었는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존벌레들이 이거 자꾸 갉아먹어서 나는 그 존벌레들에 시달리게 된 거야. 그 존벌레들, 그 병리들이 사라지니까 리비도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는 일종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랑의 심적인 동력이다. 우리는 그 동력으로 일을 하고 리비도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도 리비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내가 공부를 재밌게 리비도가 있어갖고 공부를 재밌게 해야지. 나는 내 리비도가 공부의 에너지가 아니야. 다른 거야. 노래하고 뭐 춤추는 게 더 좋아. 리비도야. 그럼 그쪽에 해야 더 재밌어요. 이제 공부하는 게 나는 리비도가 아니고 스트레스야. 나는 힘들게 해. 그러면 그게 나를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힘든 거하고 씨름하느라고 내 사랑의 에너지를 온전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리비도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예술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분산해서 쓰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인 리비도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분산해서 쓰는 거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몇 프로, 친구들과 관계에서 몇 프로, 공부하는데 몇 프로가, 내가 노래하는데 좋아하면 노래하는데 몇 프로, 이렇게 써. 그리고 내 자신을 가꾸고 건강하게 하는데 몇 프로, 이렇게 아주 그것도 조화롭게 써야 돼. 너무 한쪽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99% 써. 그러면 나는 1%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공부도 안 되고 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게 써야 돼. 골고루 잘 배분을 해서. 그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조화롭게 잘 써야 돼. 정신은 늘 역동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동력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음식도 만들고 예술 활동도 한다. 그러나 이제 존벌레가 너무 많고 병리들이 너무 많으면 이 존벌레들이 리비도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벌레들에 의해서 리비도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그 존벌레들, 그 병리들이 신경 쓰면서
그 에너지를 내 에너지를 다 허비하게 된다. 허비하게 돼. 우리는 심신이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우울증의 증상처럼 각종 심신, 마음과 몸의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심신증 피스코소마티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사이코소마티즘, 사이코, 피스코, 정신 심리가 소마,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심신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스코소마티즘, 심신증.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심신증이 많아요. 내 에너지가 병리들에 의해서 시달릴 때 각종 병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각종 병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그렇잖아요. 우울증이 그냥 무기력해져가지고 심신증에 시달리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벌레들을 부수어서 병리들을 잘 부수어서 정신 심리적 풍요로움과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된다. 그걸 부수면 이제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온해지고 신나지는 거죠. 풍요로움. 그리고 잠재력, 그동안에 있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마음껏 발휘.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랬던 것들이 싹 풀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집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병리들이나 이 좀벌레들에서 시달릴 때는 내 집중력이 분산이 돼. 그것들이 나를 늘 시달리게 하니까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생각에 내가 시달리고 이 생각에 시달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싹 풀리니까 내 에너지가 싹 모아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이제 잠재력이 발휘되는 거다. 창의력이 발휘되는 거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돼. 자신감이나 잠재력이나 창의력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덮어놓고 창의력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마음 치유가 되면 이 집중력도 발휘되고 잠재력도 발휘되고 자신감도 발휘되고 창의력도 발휘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환희를 주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좀벌레들, 병리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병리 없이 정신이 건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성숙한 인격을 갖춰간다는 의미를 뜻한다. 좀벌레들, 병리들이 잘 사라지면 이제 병리 없이 내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의미고, 내 정신이 건강하면은 주체적으로 남의 의견에 따라서 남의 의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자립으로 환경에 잘 적응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적응하고 또 살아가는 게 그야말로 생명체처럼 역동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벌어지는 것에 조화롭게 자꾸 친구들 간에 복잡하게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이걸 풀어갈 것인지 이렇게 풀어간다. 그래서 결국에 성숙한 인격으로 갖춰간다. 성숙한 인격으로 갖춰간다.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다 성숙한 인격이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치유가 돼야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어린애보다 수준에 머무는 애들 많아요. 사춘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한 사춘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은, 또 어떤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어른들인 것 같고 멋있는 직업을 갖고 훌륭한
의사고 뭐 판사고 검사고 막 그래도 이런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것에 평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죠. 저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소위 갑질하는 것들 여러분 많잖아요. 갑질하면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하면 될 텐데 뭐가 부족해서 권력 있겠다, 돈 있겠다, 뭐 다 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갑질을 하지?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정신 건강 치유가 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벌레들, 이런 병리들을 부수고 사라지게 해서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 치료가 돼서 건강한 세로로 들어가자라는 것이 이번 우리 정신 건강 중의 지향성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